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침체했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들뜬 모습입니다. 이태원 등 서울 번화가 곳곳에 헬로윈 인파가 대거 몰려 코로나19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국에서 1,200여 명이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어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1,6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대규모 선대위를 띄우며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타자 경쟁 구도 속에서 야권의 대권 방정식이 한층 복잡해졌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24% 늘어서 555억 달러를 넘어서며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월별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16억 9천만 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뤘습니다.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해 실제 장애 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11분 서비스 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어제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내려오면서 1,686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전환과 더불어 12세에서 15세의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오늘 자세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686명입니다. 전날보다 375명 줄었는데요. 확진자 수는 지난 목요일부터 나흘 연속 2,000명을 넘었다가 지난달 27일 이후 닷새 만에 2,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유입이 1,666명, 해외 유입 사례가 2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326명으로 국내 신규 환자의 79.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도 대구 57명, 부산 55명, 경남 10명 등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9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1명이 추가됐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차 신규 접종자는 2,700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2만 300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 80.1%, 2차 75.3%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죠? 네,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 소아청소년들의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데요. 지난 2주간 집계된 12세에서 15세 접종 예약률이 27%에 그쳐 현재까지는 다소 저조하지만 아직 12일까지 예약 기간은 남아있어 최종 집계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 첫날, 정부는 거듭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안전재난본부 1차장은 앞으로 여러 고비가 예상된다며 마스크 쓰기와 실내 환기, 신속한 진단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정부도 단계적 일상회복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 대응 역량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됐습니다. 다만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는 점은 우려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첫날입니다. 현장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달라지는 점들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곧 있을 점심시간을 앞두고 이곳 상인들은 장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강화된 거리두기로 침체했던 상권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다시 살아날 거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식당이나 카페에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인데요.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무도장은 1단계에선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는 방역 패스가 도입됐는데요. 유흥시설을 포함해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선 접종 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역 패스는 오는 7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고 실내 체육시설은 2주간 벌칙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행사나 집회 참가 인원이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 포함 499명까지 늘었습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 100명 이상 모일 수 있었던 결혼식이나 전시회 등은 기존 인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영화관이나 공연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선 접종자 전용 구역을 둬 이 구역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첫 발을 내디디긴 했는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오늘 새벽 5시부터 시작된 건 어제 헬로윈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헬로윈 행사나 파티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행 시점을 맞춘 겁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이태원 등 번화가에서는 헬로윈을 즐기기 위한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이를 계기로 확진자가 늘어날까 우려되는 가운데 수도권 곳곳에선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꽃 도매상가에선 지난달 24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일주일 만에 48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상가 방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란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 종합시장에서도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어제 0시 기준 9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지금까지 275명에 달합니다. 서울 송파구 유치원에선 원생 13명을 포함해 모두 23명이 감염됐고 경기 화성시 식품제조업체에선 46명이 집단으로 감염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과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을 더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논현동 먹자골목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헬로윈 기간 합동 단속을 벌여서 전국에서 1,200여 명을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사이 전국에서 1,289명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로윈 전날인 지난달 30일 적발된 사람이 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달 29일과 31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일반 음식점은 지난달 30일 무대 등을 설치해서 클럽처럼 영업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2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0대 청소년에 대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내년 1월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더나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각 31일 성명을 내고 FDA가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 위험에 대한 최근 국제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북유럽 4개국이 최근 심근염 위험을 들어 30세 이하 등 젊은 남성들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금지한 이후 모더나 백신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를 검토 중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6월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FDA는 4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그동안 자유롭지 못했던 종교 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일상 회복 1단계가 시작되면서 수도권과 지역 구분 없이 예배나 법회 등 정규 종교 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최대 50%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된 경우이고 접종 완료자들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접종 완료자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와 PCR 검사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성가대나 찬송팀은 접종 완료자로 구성하면 마스크 착용 상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 종교 활동 이후 교인이나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 등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또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 같은 기타 종교 행사들은 미접종자를 포함했을 때 100명 미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5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11월 1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전환됨에 따라서 정전 확진자 규모 분석에서 의료 대응, 위중증 및 사망 현황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 대응 여력입니다. 의료 대응 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 중 594병상, 54.8%가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884병상, 48.6%가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도 59.1%가 여유가 있으며 현재 2,81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총 423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체계는 50 내지 60% 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택치료의 활성화와 또 안정화를 위해서 각 지역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위중증 및 사망 현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4일 일요일부터 10월 16일 토요일까지 위중증 환자와 또 사망자 수는 모두 직전주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가 333명이고 그 직전주 343명보다는 약간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5주간 그 300명대를 벗어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0세 이상이 74.1%로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또 중환자실 이용 간의 어떤 그 연관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500명 이내 수준에서는 중환자실 운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주간 총 사망자 수는 85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도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전주 101명에 대해 사망자 숫자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계절 독감 사망자 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계절 독감의 한 해 사망자가 대략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걸 한 주로 따지면 한 40 내지 60% 정도로 사망 규모는 이제 현재 코로나보다는 좀 낮은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389명을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294명으로 75.6%입니다. 또 그중에 60대 이상이 333명입니다. 85.6%에 해당입니다. 그래서 접종을 받지 않을수록 그리고 고령층일수록 그 사망의 위험은 커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중에서 아직 그래서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종을 받으실 걸 다시 한번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그 유행 규모입니다. 지난 1주간 국내 확진자 수가 1,716명이었습니다. 직전주 1,339명보다 28.2% 증가했습니다. 직전 그 3주간 정도는 감소 추세를 보였었는데요. 확진자 발생이 지난주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그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3으로 직전주 3주간의 1 미만이었던 것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추운 날씨 때문에 실내 활동이 증가되면서 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주간의 18세 이상 확진자 87,273명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는 77.9%입니다.
또 완전 접종군은 22.1% 정도가 되겠습니다. 접종 완료 인구가 훨씬 그 많은 점을 고려했을 때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전파가 주도되고 있고 또 유행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입니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면 87.6%입니다. 성인 인구의 10명 중 약 9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그 중증화와 또 사망률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 전파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 본인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또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응 지침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11월 1일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자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를 시행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치명률이 높은 그런 취약한 시설이지요. 따라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또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다른 시설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접종 면에는 일반적인 방역 패스와는 다르게 접종 완료자에게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생활자가 임종 또는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등이 있는 경우 PCR 음성 확인을 한 다음에 보호용구를 착용하에 예외적으로 접종 면회가 가능합니다. 또 자원봉사자나 실습생 등 그 외부인들의 출입은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만 제한 없이 출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출입 기간 또 횟수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겠습니다. 특히 일주일 이상 출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 시에만 출입이 허용되고요. 주기적인 PCR 또 의무화는 계속 유지합니다. 또 미접종자는 그 외출과 외박에 있어서도 금지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등교나 생계 유지를 위한 출퇴근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설 내에 별도 격리 생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감염 위험으로부터 취약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이는 그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으로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입니다. 겨울철에 실내 활동 증가에 따라서 감염 확산, 또 1천만 명 이상의 미접종 인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 요인입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서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는 해외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그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준비된 변화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힘을 합친다면 앞으로 있을 고비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일상회복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 스스로 일상생활 속의 방역 실천, 참여와 협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스크 쓰기, 또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는, 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 이 세 가지 방역 수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기본 수칙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모든 총력을 다해서 안전한 일상회복의 과정을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 내용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800여 병상, 그러니까 48.6%가 사용 가능하는 등 현재 의료 대응 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상황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자, 비수도권에서도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지만 현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대구의 확진자가 60명에 육박하는 등 일부 지역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나마 집중해온 방역마저 놓치는 건 아닌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대구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동성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수도권에서도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는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상황이 악화했고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조처로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의 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행사와 집회는 99명까지 완화하는 등 정부안과 동일하게 개편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던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그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곳 동성로 상인들을 비롯한 대구의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은 새로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확진자는 57명입니다. 어제까지 나흘 연속 100명을 넘어선 것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종교시설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다중밀집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반복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처로 환자가 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확진자의 재택치료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70세 미만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게 적용되는데 완치 때까지 자가격리처럼 집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백신 접종률이 낮은 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요양병원 입원 환자 등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을 오늘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곧 바이러스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겨울철로 접어듭니다. 방역 규제가 단계적으로 풀리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과 실내 환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성로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지난달 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 KT가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제 장애 시간보다 10배 많은 15시간을 기준으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할 방침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KT가 발표한 보상안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KT는 지난달 25일 인터넷 마비 사태를 겪은 모든 고객에게 통신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상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KT는 실제 인터넷 장애 시간은 89분이었지만 10배 수준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무선과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 등입니다. 5만 원짜리 휴대전화 상품에 가입한 개인의 경우 1,000원 정도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고 KT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11분 서비스 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요금제 기준 월 2만 5천 원 상품에 가입한 경우 보상액이 7천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보상 금액은 350억에서 400억 원 규모로 보입니다. KT 고객들은 별도 신청 없이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 금액을 일괄 감면받게 됩니다. KT는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번 주 중에 전담 지원센터를 열고 2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네트워크 혁신 TF를 가동하고 인재로 인한 장애를 완벽히 차단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55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고 무역 수지도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호 기자. 네, 김상호입니다. 네, 10월도 수출 실적이 매우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달 1일 나오는 수출입 통계,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주는가 하는 여부를 보여주는 그 잣대격인 세 가지의 향방인데요. 지난 9월 말까지 우리 수출이 3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리였고 수출액도 500억 달러를 계속 돌파했고 월간 기록을 계속 경신해 왔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달성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를 보면요. 10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종전의 월간 최대 기록은 지난 9월이었는데요. 9월보다 약 3억 달러, 9월이 약 3억 달러 정도가 많은 558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로써 월별 수출액은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역 수지는 16억 9천만 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내용을 보면 주력 품목 15개 품목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을 빚은 자동차와 차 부품을 빼고 나머지 13개 품목은 모두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이나 철강, 바이오에스 등 새로운 성장 품목이 모두 역대 10월 수출 중 1, 2위를 기록하면서 실적이 좋았습니다. 문제는 수입입니다.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우려되는 대목인데 37.8% 증가한 538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9월의 수입이 8월보다 31% 증가한 약 516억 달러였는데 20억 달러 정도 더 많아진 겁니다. 원유값과 원자재값 상승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 무역 규모는 지난달 26일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최단기 1조 달러를 달성한 바 있고요. 세계 무역 규모도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면서 9년 만에 8위로 도약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직격탄의 후유증을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어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무역액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YTN 김상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예상됐던 영장 청구 시점이 늦어지고 있는데 보강 조사를 통해서 이번 주 초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검찰이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하는 겁니까? 네, 검찰도 시점을 더 늦추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애초 지난주쯤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만배 씨는 앞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요. 남욱 변호사는 체포했다가 석방했던 만큼 영장 청구에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만큼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영장 청구가 늦어졌다기보다는 혐의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내내 그리고 주말에도 주요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역시 소환 조사를 계속하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한 뒤에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번 주 초에는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녹취록 제출의 당사자인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는 동시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휴일인 어제 황무성 전 사장과 공모지침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모 변호사를 불러 자정 무렵까지 조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앞서 윗선의 압력 때문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애초 공사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 돼 있던 공모 지침서의 내용이 이른바 확정형으로 둔갑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오늘 새벽에 개표가 끝난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여유 있게 웃돌며 승리했습니다. 집권 9년 동안 숱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자민당 손을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이번 선거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일본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접전 지역이 많아서 자민당 단독 과반이 불투명하다 이런 예상도 나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른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 주요 신문 머릿 기사는 일제히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는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신문 제작을 위한 기사 마감 시간, 그러니까 어제 자정 무렵까지가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밤새 이어진 개표 과정에서 자민당은 격전지에서 잇따라 승기를 올리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적을 얻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를 넘어 나온 최종 개표 결과를 보면 자민당은 단독 과반 233석을 여유 있게 웃도는 261석을 확보했습니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다수를 자민당 단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절대 안정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겁니다. 자민당 의석수 자체는 지난 선거보다 15석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까지만 해도 자민당이 40석 이상 줄어 단독 과반이 깨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던 것을 고려하면 선방한 셈입니다. 연립여당 공명당은 종전보다 3석 더 가져가서 32석을 얻었습니다. 자민공명연립여당은 이전 선거보다 12석 줄었지만 전체 의석의 63%를 차지해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与党で過半数を取った政権選択選挙において信任をいただいたこのことは大変ありがたかったと思います。加えて自民党の単独過半数これも国民の皆さんにお認めいただいた。 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리 자민당 간사장이 현직 간사장으로는 처음으로 지역구에서 패배했고요.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도 고배를 마시는 등 거물 정치인들의 퇴장이 잇따랐습니다. 네, 후보 단일화로 기세를 올린 야권은 결과적으로 패했습니다. 반면 우익 성향의 일본 유신회는 제3당으로 부상했는데 야권 성적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당은 바로 일본 유신회입니다. 종전보다 의석수를 4배 가까이 늘리면서 41석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성향의 정당이 연립여당 공명당을 제치고 제3당으로 뛰어오른 겁니다. 앞으로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 등 주요 정책에 전략적으로 연대하면서 존재감을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이 유신회 대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いやこれ政権選択選挙なんで自公で過半数なんで我々は負けてるわけでしょ。少し数を増やしていただいたとそういう認識を持ってます。 네, 한편 70%를 넘는 지역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뤘지만 효과는 미풍에 그쳤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석은 이전보다 10석 줄어 121석에 머물렀습니다. 야당이 대한 세력으로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사상 초유의 사태 앞에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해 결국 다음 선거에서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베에서 스가로 이어진 자민당 집권 9년 동안 부정부패와 코로나 뒷북 대응 등으로 누적된 민심의 불만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대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안정 추구 성향이 강한 일본 사회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자민당의 독주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기시다 정권의 국정 운영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 등 주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이끈 첫 전국 선거에서 합격점을 얻으면서 리더십에 대한 불안을 덜게 됐습니다.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자민당 우위가 이어지면서 주요 정책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의도적인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기시다 정권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현재는 적어 보입니다. 내년 3월 한국 대선 이후 새 정권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력 강화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의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그늘 아래 우경화 색채를 더해가고 있는 외교 안보 정책 노선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등 개헌 역시 자신의 임기 중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자신의 색채를 담은 정책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이것을 총리가 어떻게 실현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 성과를 올릴지에 따라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대규모 출범식과 함께 메머드급 선대위를 띄우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주자 간 막판 표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선대위 내일 출범식인데 인선 결과가 관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출범식과 함께 당 선대위를 띄우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합니다. 지난달 10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지 약 3주 만인데요. 치열했던 경선 과정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숨고르기를 마치고 내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겁니다.
당 선대위는 현역 의원 대부분이 참여하는 메모드급 규모로 꾸려지는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윤관석 사무총장과 조정식 전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이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일단 선대위원장과 각 부문을 총괄할 본부장급 인선 결과부터 공개되는데 특히 설훈, 홍영표 의원 등 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인사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전면에 나서는 것이 이른바 원팀 선대위의 상징적 장면이 될 거란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여당 대선 후보로서 바쁜 행보를 이어갑니다. 조금 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이 후보는 오후에는 광복회와 노인중앙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를 띄우며 정책 행보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박찬대 후보 수석 대변인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달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도 화답했는데 송영길 대표는 연말까지 추가 세수가 10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이 재원을 기초로 국민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확대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당론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죠. 네, 오는 5일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가, 모레부터 이틀은 ARS 투표가 치러지는데요. 여기에 여론조사 결과를 50% 추가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이제 닷새도 채 남지 않으면서 야당 대권 주자들은 나란히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주자 간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먼저 홍준표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윤 전 총장을 겨냥했는데 대통령은 날치기 공부로는 안 된다며 이는 마치 초임 검사가 넉 달 만에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하태경 의원은 반대로 홍 의원을 겨냥해 정치 혁신과는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지적했는데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당심에서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는 만큼 큰 차이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양강을 이룬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모두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중도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강조했고 원희룡 전 지사 역시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등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오늘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죠.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내년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대선 출마입니다. 안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증오와 거짓, 과거에 머무르는 정치와 결별하고 대전환, 대혁신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여야 대권 주자들을 모두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부동산 부패 카르텔 범죄를 설계해 천문학적 부당이익을 나눠 갖게 하고도 뻔뻔한 거짓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고 야당 대권 주자들을 향해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전근대적 주술 논란과 막말 경쟁으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안 대표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내년 대선은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이번 주 선출될 국민의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포함해 4자 구도로 출발하게 됐는데요. 국민의힘 주자들은 벌써 야권 단일화 논의를 꺼내들며 중도 보수의 분열은 필패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대선은 여야의 초박빙 승부가 예측되는 만큼 캐스팅 보트를 준 안 대표의 향후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뉴스 NH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